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끝 아닙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워싱턴 DC의 고급스러운 회의실. 요셉 하임은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략안보 포럼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던 중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회의를 지켜보아요. 슬라이드 제목은 분명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미국의 그림자 속 한국.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15년 경력을 쌓은 요셉의 안목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덮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존재 없이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중동에서 목격한 여러 미국 의존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셉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표장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자리했죠. 이어진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국방 예산, 병력 규모, 주한미군 배치 상황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지속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 방위 시스템보다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들의 첨단 산업력은 인정하지만 독자적 안보 전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의실 구석,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유진, 한국계 미국인 연구원이었죠.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임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결론은 어떤 근거로 내리신 건가요? 직접 한국의 국방 시스템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셉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보부의 자료와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를 인용했지만 한유진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자료는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 걸러진 것이죠. 한국을 이해하려면 직접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밖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요셉은 한유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죠. 열정적인 그의 성격은 도전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지적은 맞아. 정보 분석가로서 이건 치명적인 실수지. 요셉은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그의 오랜 동료 다비드, 현재 서울에서 활동 중인 싱크탱크 연락책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을 조율해 줄 수 있나? 6개월 정도 현장 조사가 필요해. 공식적인 건 아니고 개인 연구 차원에서. 발신 버튼을 누른 후 요셉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워싱턴 기념탑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요셉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여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요셉은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주변을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20년간 정보 요원으로 활동한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 얼굴 인식 기술,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보안 카메라들.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군. 요셉이 공항 철도에 올라탄 것은 오전 9시, 출근 시간이 막 지난 때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일상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열차 안에서 그는 주변 승객들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집중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요셉은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섞여들었습니다. 다비드가 예약해둔 호텔은 남대문 시장 근처였습니다. 그는 걸어가기로 결심했죠. 거리는 깨끗했고 높은 빌딩들 사이로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전쟁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나라 맞나? 요셉은 작은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거리를 관찰하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죠.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도로는 질서정연했으며 경찰 순찰차가 가끔 지나갔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야. 겉으로는 평화롭고
미국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내는 나라.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셉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공습경보인가? 그는 즉시 주변을 살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대신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민방위 훈련입니다. 잠시 실내에 계시거나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해 주세요. 카페 직원의 안내에 요셉은 의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마치 일상처럼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지도 아래 질서 있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게 매달 진행되는 훈련이라고요? 모든 국민이 참여하나요? 요셉의 질문에 카페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왔어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준비되어 있어야죠. 15분 후 훈련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평화로운 도시 풍경 아래 숨겨진 긴장감, 그리고 생활화된 전쟁 준비. 이것이 그가 생각했던 미국 의존적인 나라의 모습인가요? 호텔에 도착한 요셉은 노트북을 열고 첫날의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남산타워가 우뚝 서 있었죠. 이곳의 진짜 모습은 어떤 걸까? 요셉은 전화기를 들어 다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거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군 예비역을 만날 수 있게 해줘. 특전사 출신이면 더 좋고. 이튿날 아침, 요셉은 강남의 한 고급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비드가 주선한 만남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10분 정도 지났을 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185cm가 넘는 키의 단단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빠르게 살핀 후 요셉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임 씨죠? 이정훈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요셉은 이정훈의 손에서 단단한 굳은 살을 느꼈습니다. 15년 특전사 경력의 흔적이었죠. 이정훈은 현재 대기업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비드에게 들었습니다. 한국의 안보 현실을 알고 싶다고요? 요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꺼내려 했지만 이정훈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따라오세요. 2시간 후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한 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민간인도 이용 가능한 곳이었지만 이날은 예비군들의 훈련이 진행 중이었죠. 요셉은 멀리서 사격 소리와 함께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곳에서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예비군이 훈련을 받습니다. 8년 동안 매년 소집되죠. 요셉은 놀란 눈으로 이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300만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정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이 군 복무를 마치니까요. 현역만 60만, 예비군이 270만, 여기에 민방위까지 합치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전시에 동원 가능한 병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 그들은 차를 타고 더 이동했습니다. 이정훈은 운전하며 특전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영하 20도에서의 극한 생존 훈련, 해외 파병 경험까지. 요셉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훈련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저희는 늘 전쟁 직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일상이죠. 이정훈의 말에 요셉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평화로운 거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긴장감이 이 나라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 대학교의 연구실이었습니다. 이정훈은 학생증을 보여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시뮬레이션 장비가 있었죠. 여기는 민간 연구소처럼 보이지만 사실 국방부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 후배가 연구원으로 일하죠. 스크린에는
복잡한 도시 지형과 지하철 노선도가 떠 있었습니다. 요셉은 곧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평양 시뮬레이션인가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한 3차원 지형입니다. 이곳에서 특수작전을 계획하고 훈련해요. 요셉은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마스 지역에 대한 정밀 시뮬레이션. 그러나 이 수준의 정밀도는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죠? 이정우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북한 무기 체계의 상세 분석 자료가 띄워져 있었죠.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내면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헤어질 때 요셉은 이정훈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정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하죠. 그걸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요셉은 다비드로부터 특별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방위산업 박람회가 있다는 것이었죠. 정부 관계자와 해외 바이어들만 참석하는 행사였지만 다비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요셉의 입장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수업체 컨설턴트라는 신분으로 들어가게 됐어. 너무 많은 질문은 하지 마. 박람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활주로를 갖춘 넓은 공간에는 다양한 무기 체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 ASI의 부스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안내원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네, FA-50 경공격기입니다.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었고 폴란드와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요셉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투기 개발과 수출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였기 때문이죠. 그는 다른 부스들도 둘러보았습니다. K9 자주포, K21 전차, 천궁 미사일 방어 시스템.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였습니다. 상당한 수준이군요. 요셉의 중얼거림을 들은 옆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건 공개된 것들 뿐입니다. 그는 한국방위사업청 소속 박민호 국장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요셉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그를 특별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진 촬영이 금지됩니다. 특별관 내부에는 더욱 첨단화된 무기 체계들이 있었습니다. 무인 잠수정, 스텔스 기능을 갖춘 드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까지. 요셉은 특히 드론봇 전투체계라는 이름의 전시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수백 대의 드론이 인공지능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직 개발 중이지만 3년 내 실전 배치가 목표죠. 박민호의 설명에 요셉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드론 기술에서는 선두주자였지만 이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아직 없었죠. 한국은 왜 이런 기술력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나요? 박민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요. 오후에는 삼성 테크윈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 알려진 삼성이 실제로는 첨단 군사 기술 개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요셉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기술을 군사 영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강점이죠. 연구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 기업들은 평소에는 민간 제품을 생산하지만 전시에는 즉시 군수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산업 구조와 닮아 있었죠.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없네요. 요셉의 말에 연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우리도 작은 나라입니다.
항상 큰 위협 속에 살아왔고 스스로를 지켜야 했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요셉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받았죠. 하마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협에 맞서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니. 요셉은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초기 분석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한 달 후, 요셉은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식 초청은 아니었고 다비드와 이정훈의 인맥을 총동원한 비공식적인 방문이었죠. 보안 검색을 여러 차례 통과한 후에야 그는 중앙연구동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오늘 보시는 내용은 극비에 해당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외부 유출은 불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세요. 안내원의 말을 들으며 요셉은 내심 긴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부 출신으로서 그는 수많은 비밀 시설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곳의 보안 수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중앙 컨트롤룸에 도착하자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킹스파이더라는 코드명이 붙은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형 전장관리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전투 자산을 통합 관리하죠. 설명을 맡은 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킹스파이더는 6회, 공군의 모든 무기 체계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드론, 전차 함정, 전투기가 마치 하나의 두뇌로 작동하는 거죠. 요셉은 화면에 펼쳐진 시뮬레이션을 주시했습니다. 가상의 북한 공격 상황에서 킹스파이더가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휘 통제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한 인공지능 전쟁 관리자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가요? 요셉의 질문에 김태우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실전 데이터는 없지만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매일 학습하고 있어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 중이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자 야외 훈련장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이 편대를 이루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드론 스원 프로젝트입니다. 개별 드론은 단순하지만 집단으로 움직일 때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훈련장에서는 가상의 적 시설을 향해 드론들이 물결처럼 움직이며 공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드론은 희생되었지만 나머지는 틈을 찾아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에요. 전장의 뇌죠. 요셉은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우 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한 전장을 구축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드론 스웜 통제 시뮬레이션에 참가했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로 수십 대의 드론이 움직이는 경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실전 배치가 됐나요? 김태우 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만 이미 일부 기술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는 길에 요셉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첨단 기술을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나요? 군사력 과시는 억제력이 될 수 있는데요. 김태우 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때로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요셉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기술의 수준은 그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군사기술의 융합은 이스라엘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분야였죠. 이런 기술력을 갖춘 나라를
단순히 미국의 그림자로 평가했다니. 요셉은 자신의 오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점점 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분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기술 강국 한국에 숨겨진 군사력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요셉은 서울 외곽의 한 학교 운동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훈련이 열리고 있었죠. 요셉은 다비드의 소개로 외국인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이런 훈련을 해요. 오늘은 화생방 대피와 기초 전술 훈련이 있을 겁니다. 안내를 맡은 동장 김영수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1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죠. 이분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오신 건가요? 요셉의 질문에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무 참여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원해서 오십니다. 특히 요즘은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참가율이 더 높아졌어요. 훈련은 기본적인 대피 요령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신속하게 방독면을 착용하고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요셉이 놀란 것은 노인들과 어린 학생들까지도 숙련된 동작으로 방독면을 착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으니까요. 몸에 밴 거죠. 이어서 기초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팀을 이루어 도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엄폐, 이동, 통신, 기초 응급처치까지. 군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훈련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당신들 모두 총을 쏠 줄 아는 건가요? 요셉의 질문에 훈련에 참여 중이던 한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거의 다 군대를 다녀왔고 여성들도 민방위 훈련에서 기초 사격은 배웁니다. 우리 남편은 예비군 사격대회에서 상도 받았답니다. 그녀의 말에 옆에 있던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세대는 실제 전쟁을 겪었어요.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하는 거죠. 누구든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요셉은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자신이 군 복무 중에 배운 특수기술을 자랑스럽게 설명했고 한 회사원은 직장에서도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훈련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휴전 중인 나라잖아요. 사실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거죠.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 참가자의 말에 요셉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스라엘도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지만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인 훈련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전체 사회가 전쟁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주민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누군가 요셉에게도 음식을 건넸습니다. 불고기와 김치, 그리고 소주까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 직장 이야기, 최근 드라마까지. 마치 평범한 마을 잔치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쟁 훈련을 하던 사람들이 맞나요? 요셉의 놀란 표정에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7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거죠.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요셉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복잡한 도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 아래에는 언제든 전쟁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간인 방위 체계라면 북한이 침공해도 싸워볼 만하겠군. 이제 요셉은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사회적인 대비 태세, 평화 속에서도 긴장을 놓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내는 회복력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요셉은 다시 워싱턴의 전략안보 포럼 발표장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노트북에는 완전히 새로 작성된 발표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안보 현실 침묵 속의 전략적 야수. 발표장에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각국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한유진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을 미국의 그림자 속에 있는 의존적 동맹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셉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분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요셉 하임은 이스라엘 정보부 출신의 베테랑 분석가로 자신의 견해를 쉽게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한국에 머물며 그들의 안보 시스템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요셉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이중 구조의 안보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민간 사회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전시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이중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의 군사훈련, 정기적인 민방위 훈련, 산업시설의 전시 전환 계획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스템보다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숨겨진 기술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군사적 역량을 의도적으로 과소 표현합니다. 그들의 첨단 무기 체계와 인공지능 통합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됩니다. 특히 드론 스웜 기술과 사이버 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이나 미국도 주목할 만한 수준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한국의 안보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천만 인구의 예비 전력, 첨단 방위 산업 복합체, 그리고 무엇보다 전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 태세. 그의 설명은 이전 분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걸까요?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요셉은 잠시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미군이 필요해서 미국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스트러티직 비스트 인 사일런스 침묵 속의 전략적 야수였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역량을 드러내지 않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강해지는 것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그들에게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현재로서는 한국에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요셉은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20년간 일하며 많은 국가의 안보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큼 겉모습과 실제 역량의 차이가 큰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심각하게 오판해왔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빛을 감추고 있는 독립적인 전략 주체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단순히 그의 분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시각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요셉의 발표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질문이 나온 것은 영국 국방연구소의 분석가였습니다. 하임 선생, 당신의 분석이 맞다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한국의 이런 면을 보지 못했을까요? 요셉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시각으로만 세계를 판단하면
실제 현실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1시간 후에 공식 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토론을 계속할 때 한유진이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하임 선생님. 한국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셨네요. 요셉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직접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한유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요셉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평화로운 거리와 그 아래 숨겨진 긴장감, 첨단 무기 시스템과 인공지능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회복력.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균형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 강함을 갖추고도 과시하지 않는 자제력. 이스라엘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죠. 한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죠? 한국은 강합니다. 단지 조용할 뿐. 요셉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심각하게 오판했군. 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요셉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스라엘 국방부였습니다. 그의 분석이 이미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었죠. 네, 모든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분석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전화를 끊고 요셉은 호텔 창문 너머로 펼쳐진 워싱턴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 했습니다. 저녁 요셉은 한유진과 함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식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였다는 것, 비빔밥이 조화와 균형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것. 요셉은 이제야 음식에서도 한국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발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유진의 질문에 요셉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방의 안보 전문가들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의 동맹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 주체로서 한국을 볼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한유진은 요셉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부채였습니다. 접혀 있을 때는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펼치면 크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한국과 닮았죠. 요셉은 부채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고요한 산과 호수가 그려져 있었고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중동 마이너스 고요함 속의 움직임.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요셉은 귀국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스라엘로 돌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부채를 펼쳐 들었습니다. 조용히 공기를 가르는 부채처럼 한국은 침묵 속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고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물이 가장 깊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준비였고 겸손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총 쏠 줄 아는 대학생이 있는 나라. 국방비 효율 세계 최상위 국가. 핵 없는 핵보유국으로 불리는 전략 국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힘을 보여줍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